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월요일이었지만 대체 휴일 쉬는 날이어서 저도 뉴스를 안 읽었습니다. 대신 오늘 화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수라장된 홍제역 해링턴 추첨 현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뭐 마치 야구 얘기 같죠? 9회 말 투아웃에서도 보통 이런 얘기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짜 제가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분양이 작년 초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와서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요. 이 보상 문제, 교회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분양이 안 돼서 내내 기다리다 결국 1년 지나서 올해 나왔는데, 나올 때도 고분양가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드디어 분양 나온다. 그 얘기 한번 하다가 그 다음에 청약하고 나서 생각보다 높은 분양 경쟁률이었는데 어쨌거나 마감 잘 했죠?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계약률이 너무 저조해서 와, 이렇게 높은 미계약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 다음에 이 무순위 청약했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 물량들 나왔는데 그것도 한 74개 정도만 계약하고 100개 정도가 다시 예비랑 이 다음 순위로 나와서 와, 시장에 에너지가 식은 거 아니냐. 이렇게 먹을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이면 청약도, 무순위 청약도 미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 이러면서 시장이 죽어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인 것처럼 느꼈으나, 자, 이 기사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남은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에서 이제 다시 사람들 불러가지고 추첨하기로 했나 본데, 지금 보세요. 몇십 개 남았는데 지금 그거 받겠다고 모델하우스가 이 용산에 있는 모델하우스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날 당시에 이제 수백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현장 상황들 볼 수 있는 사진들 많이 나오고 그랬죠. 자, 아무튼 이 결말을 보니까 그러네요. 해당 미계약분 추첨해서 50여 가구가 계약을 마치고 결과적으로 남은 건 한 40여 가구 자녀 세대였는데, 이걸 대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올 줄은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완판 된 것 같아요. 해프닝이라고 하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지금 2019년 5월 초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고 언론을 통해서도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가격에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그런 이슈였는데, 결말은 여전히 이렇게 줍줍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아직 시장에 수요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어떤 온기를 또는 시장의 에너지를 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었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주택 살려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나, 미혼 남녀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들을 했나봐요. 근데 이제 소득 수준들 또는 이제 부모님의 재산 수준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통계들을 낸 것 같은데요. 일단 타이틀은 이겁니다. 미혼 남녀의 44%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집을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 못하고 포기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기사를 좀 보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 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보고서. 이제 작년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3,200명을 대상으로 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비용이 응답이 45.1%,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답이 44.1%로 반반 약간 차이 나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가 10% 정도니까 실제로 일단 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90%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미혼 남녀가. 근데 이제 45%는 불가능 얘기까지는 없고, 44%는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특히 이제 여성 답변 같은 경우에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답변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비싼 쪽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답변이 많았겠죠. 예. 수도권 서울 지역이 47.1%로 광역시나 그 외 시도보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의 답변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재산 상태에 따라서 아무래도 부모님의 경제 수준이 상위 그룹인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모님 재산이 많은 집 같은 경우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으니까, 이제 그런 삶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의무감 이런 게 있었나? 예, 아무튼 좀 더 내 집 마련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라고 하고요.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답은 부모 경제 수준이 하위 그룹인 그룹에서 49.8%로 가장 높았고, 중위 그룹 44.5, 상위 그룹 33.4%였다. 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의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나도 내 집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자포자기하는 경향,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약간 좀 씁쓸한 어떤 생각도 들긴 합니다. 내 집 마련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이제 취업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결혼할 생각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답변이 갈렸는데, 취업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요. 46.4%, 미취업은 37.7이고, 그 다음에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결혼 생각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48.3%가 내 집 마련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결혼 의향이 없으면 33.1%에 머물렀다. 내 집 마련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50.3%,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42.3%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할 때 내 집을 소유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을 했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혼할 때 그런 응답은 17.9%가 했는데, 아기가 생겼을 때 자가주택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3%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아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아마 이 주택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급급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살기 좋은 내 집이 있어야 된다, 내가 자가를 소유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나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적당한 집에, 꼭 내 집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집에 그냥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녀, 지금 아이 얘기도 있었지만 자녀 문제라든가 가정의 보금자리,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플랜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 집에 대한 개념, 어떤 무게감 이런 게 커졌던 것 같고, 저도 30대 초반에,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30대 초반에 이런 문제에 더 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고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고민했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또는 제 동년배들에 비해서 아이를 빨리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더 빨리 인식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제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사실은 뭐 다주택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주택을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던 게, 뭐 지금의 제 어떤 상황에서는, 오는 과정에서 힘든 시절도 되게 많이 있었지만 아무튼 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일단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거의 한 90% 가까이 있습니다. 필요하다 답변이 한 90% 정도 되는 답변 중에서,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가 한 45%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 시절도 오고, 뭐 지난 8, 9년 전, 7, 8년 전에 서울,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또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이런 거 따져볼 때 저렴해지는 그런 시절도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인기 지역의 비싼 아파트, 요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세주택도 있고 주택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설문 결과의 답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죠. 주변에 누가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주택 사서 자산 가치가 있고 올라가는 거 보고 하면 나도 사고 싶고, 나도 뭔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을 이렇게 사용 수익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해야 돼,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날 때도 있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권의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고 하고, 특히 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체에 빠졌죠. 그 동네 가서 미혼 내 집 마련 필요한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 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 지금 내 집 마련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 지금 굳이 이렇게 집값들 계속 빠지는 상황이면 내 집 마련 필요할까요? 임대도 싸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흐름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고,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할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고 하긴 한데,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시장의 흐름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내 집 마련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에, 이제 그런 시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시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을 때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때 꼭 결정을 오히려 그런 시절이, 만약에 내가 주어진 뭐 현금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 사나요? 대출들 활용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한 대출들, 내가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원금과 금융 비용 포함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금액 토대로 해서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굳이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나 그냥 혼자 계속 살래, 이런 수요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꼭 집을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부터도 만약에 제가 그런다라고 하면 되게 프리하게 여기저기 오가며 살 수 있게끔, 내 집 안에서 꼭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게끔, 저도 임대로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중국의 유플러스라고 하는 공유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죠. 그와 관련된 연관된 기사가 또 나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조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삶의 행태가 바뀌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가끔 그런 기사들 보이면 이런저런 얘기들 기사 읽으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엔 뭐냐면 공유 주택, 중국에서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유 주택 서비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한 지붕 100가족이 산다, 타이틀이. 한 지붕 100가족. 이거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지붕 3가족이라는 드라마. 그거는 80년대 시절을 되게 잘 반영한 그런 드라마였네요. 생각해보면. 요새는 이제 아파트가 어떤 주거의 주된 주거 형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런 쪽에 한 집에 제일 2층 집에는 주인집 살고, 그 다음에 밑에 층에는 다른 집 살고, 반지하라든가 1층에는 또 다른 집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집에 한 지붕을 덮고 여러 가족이 사는 다가구주택들, 단독주택 이런 집들이 되게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 형태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100가족이 산다라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삶의 행태가 바뀌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가끔 그런 기사들 보이면 이런저런 얘기들 기사 읽으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엔 뭐냐면 공유 주택, 중국에서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유 주택 서비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한 지붕 100가족이 산다, 타이틀이. 한 지붕 100가족. 이거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지붕 3가족이라는 드라마. 그거는 80년대 시절을 되게 잘 반영한 그런 드라마였네요. 생각해보면. 요새는 이제 아파트가 어떤 주거의 주된
주거 형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런 쪽이 한 집에 뭐 제일 2층 집에는 주인집 살고 그 다음에 밑에 층에는 다른 집 살고 그다음 뭐 반지하라든가 1층에는 또 다른 집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집에 한 지붕을 덮고 여러 가족이 사는 다가구주택들, 단독주택 이런 집들이 되게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 형태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100가족이 산다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강남역 인근 지상 15층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BL106 1층 40평 규모 라운지에는 가운데 소파를 중심으로 컴퓨터 작업할 수 있는 대형 테이블, 수제 맥주,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바, 독립서점에서 추천한 500여 권의 책이 꽂힌 책장 등이 있고 한 여성 입주민들은 지인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다른 입주민은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동료와 업무 관련 대화에 한창이다. 이게 이제 SK 계열 부동산 개발 회사인 SKDND가 작년 11월에 문을 연 공유주택 브랜드 테이블의 1호점이라고 합니다. 개인용 독립주거 공간 외에 라운지, 주방, 운동공간 등 공용시설을 제공하는 공유주택의 상당수는 간단한 조식, 룸청소, 세탁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테이블 라운지에서는 프랑스식 아이리시 저녁 식사 만들어 먹기, 반려식물 입양하기, 설병 만들기 등 클래스와 각계 전문가의 특별 강연들이 있다. 강남 역세권에 위치해 판교 직장하고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굳이 동호회 들지 않고도 취향과 관심사가 비슷한 이웃끼리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편하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런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어떤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들에서는 보통 이런 식이죠. 집 안에 주방이랑 화장실, 그러니까 조그만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1층이라는 라운지,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 1층 같은 경우는 뭐 경비 아저씨 있는 공간 외에 이제 넓은 홀 정도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을 이제 상가로 빼가지고 상가 시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사들이 시행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분양을 해서 팔아버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1층 안에 이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들, 바라든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 개인 집안에 갖추려고 하면 굉장히 넓은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면서 좀 더 높은 주거 퀄리티를 이룰 수 있게끔 뭐 어떤 그런 만족도를 높이게끔 계획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룸들 많은데 보면요, 여름이나 이런 계절에 보면 커피숍들이 다 대부분 그게 잘 돼요. 왜 잘 되냐면 집이 너무 좁으니까 집안에서 뭐 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피스텔에서 있다가 뭐 좀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뭐 쉬는 날이든가 이렇게 뭔가 좀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 들고 다 내려가가지고 커피숍 안에서 뭘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꽉꽉 차 있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네요. 전통적인 주거 공간의 수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전유 부분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공유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고, 그래서 근래 뭐 저도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커피숍 많이 가서 앉아 있어 보면 저도 수익할 때 커피 맛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내가 대여한다, 빌려 쓴다, 아무 꺼리낌 없이 편하게 빌려 쓴다, 뭐 이런 개념의 사용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커피숍을 되게 가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던 것이 이런 공유주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근래에 와이프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공유지방이라든가 워낙 앞으로 밥도 집에서 하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밥도 이 물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밥도 매일 배달해주거나, 요새 뭐 이제 주식 서비스 하는 아파트들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세대수 뭐 예를 들어 1000세대면 1000세대, 2000세대면 2000세대, 이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매일매일 밥을 배달해주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생활의 형태가 엄청나게 바뀌지 않겠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주방에 김치냉장고를 크게 놓을 필요도 없고, 이제 뭐
이 할인마트 막 이런 매장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던 시절에는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였죠. 한번 할인마트 가서 2주치, 한 달치 먹을 걸 사다 놓고, 그래야지, 냉장고가 그래서 커졌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보관을 해놔야 되니까 큰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그걸 갖다 소비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배달해주고, 또는 먹기 좋게끔 거의 조리 전까지라든가 아니면 조리된 상태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갖고 공급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되고, 더 중요한 거, 그 가격들이 실제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싸지기 시작하면, 이제 근래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만들어 먹는데 이 돈이 들고 재료 이렇게 사다가 이 돈 들고 먹느니 차라리 그냥 사먹는 게 더 싸다. 야, 이거 사먹는 게 더 싸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이 주거 공간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불필요한 부분들, 주방이 뭐 옛날처럼 예전에 지어지는 것들처럼 크게 지어질 필요도 없고, 공간의 효율성, 공간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바뀔지는 뭐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자, 장기적으로는 뭐 어떤 이런 가족 단위의 주거에도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 기사에서는 1인 가구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공간들도 결국 이제 1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에다가 어떤 컨시어지 서비스, 플러스 알파를 공유 붙여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건데, 아무래도 1인이 살고 그러면 혼자 밥 먹기 위해서 뭐 밥 해먹고 이런 귀찮으니까 사먹는 게 더 편하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 패턴이나 이런 수요들을 훨씬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 그러니까 이 가구의 단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쪽에서 뭐 그런 서비스들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계속 도입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주거의 생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생활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런 공유 주거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인 가구 증가, 공유 경제 인기에 서울 도심서 이러한 공유주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 강남 지역 역세권은 오피스텔 형태의 공유주택이 등장하고 있고, 대략 보면 이런 서비스들이 더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주변 오피스텔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다. 보증금 외 월세가 100만원대 초반대. 그런데 이제 별도의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들 이용하려면 별도의 멤버십 비용 추가로 받고, 대신 이제 임대가 이런 개인 단위의 임대가 아니라 기업이 나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은 3개월 등 단기 계약도 가능하고 유연한 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흐름을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던 시행사, 뭐 이런 쪽에서도 이런 걸 지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존에 이제 공유 오피스 대표, 우리나라 국내 공유 오피스 회사 많이 하고 있는 패스트파이브 이런 데에서는 공유 주택 서비스를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존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이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던 우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서 여기 인수해가지고 이제 이런 서비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래서 이제 공유주택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이 접근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주거 공간도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선두에 이 1인 가구들 대상으로 한 공유주택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어떤 형태가 앞으로 다른 주거 공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는 한번 꼽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주제랑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기사를 좀 길게 읽었네요. 자, 사실 오늘은 굉장히 큰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 발표였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유력하다, 뭐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보였고, 뭐 맨날 김포 고촌이니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양 창릉, 그 다음 부천 대장의 3기 신도시,
서울도 1만 가구 공급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일단 짤막하게 읽어보고 이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보도자료를 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 창릉동 3만 8천 가구, 부천시 대장동 2만 가구로 결정됐다. 그리고 사당역 복합완성센터 1200가구, 창동역 복합완성센터 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 300가구,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 가구 주택이 들어선다. 그래서 이를 포함한 22개 곳에 공급된 전체 규모는 11만 가구다. 라고 해서 기존에 지난 하남 교산이랑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그리고 인천 계양을 지난번에 발표했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부천 대장이랑 고양 창릉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인천 계양이랑 이 부천 대장은 붙어 있고요. 예, 가까이에 있네요. 그리고 지금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삼송 바로 밑에, 그리고 고양 향동지구 바로입니다. 그 사이를 잇는 이제 꽤 큰 규모. 지금 여기가 부천 대장이 2만이고 고양 창릉이 3만 8천 정도니까 적지 않은 세대수죠. 예. 그래서 딱 서울의 인근에 인접해 있는 요 지역들에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조금 보도자료 놓고서 다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부동산 TV 가려서 안 보이네. 예, 종 모양 눌러서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